내 딸은 나를 돈 한 푼 없이 버스 정류장에 버려두고 떠났다. 내가 방금 60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낡은 핸드백을 끌어안아 금속 벤치에 차가운 감촉이 등을 파고들었고 상상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은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 저는 결코 나누리라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68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입어온 똑같은 베이지색,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크림색이었던 저는 때가 타 누런색으로 바래고 왼쪽 주머니는 손주들에게 줄 박하사탕을 몇 년 동안 넣어 다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지퍼가 고장나 밑단 근처에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손주들을 돌보고 딸 아영이의 끝없는 심부름을 하느라 바빠 수선할 틈도 없이 항상 고치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울 도심의 11월 바람은 달아빠진 양털 외투를 휴지처럼 베어냈습니다. 저는 강남대로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금속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날씨에 관절염 걸린 무릎이 욱신거렸고 온전한 삶과 존엄을 지닌 차에 바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3년 전 크리스마스에 아연기가 아직 저를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할 때 선물해준 가죽 핸드백이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처방 진통제와 립스틱 자국이 묻은 구겨진 손수건, 그리고 아직 감히 열어보지 못한 작은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사흘 전 동행 복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충동적으로 산 자동 로또 한 장이 추천 번호와 모두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봉인된 종이 안에는 제가 60억 원의 유일한 당첨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 아연기가 지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저 엄마가 아닌 다정한 엄마라고 부르던 시절을 아직 기억하는 어리석고 희망에 찬 부분이 딸이 여전히 저를 편리한 보모나 심부름꾼 이상으로 봐주리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 반에 아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짜증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 병원 가는데 같이 좀 가줘. 애가 계속 아파서 손이 더 필요해. 그리고 끝나고 내가 볼일 보는 동안 유나 좀 봐줘. 저는 늘 그렇듯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연희동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동쪽 하늘이 길 건너 벽돌, 건물들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익숙한 아침의 노래를 불렀고 건물 어딘가에서는 이웃 초혜 씨 아주머니의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들은 제 선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얘야. 저는 언제나처럼 대답했습니다. 몇 시까지? 준비하면 되니? 아이씨에 데리러 갈게. 그리고 엄마? 딸의 목소리에는 제가 이미 알아채는 법을 배운 경고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민간요법 같은 거 김 원장님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그분은 진짜 의사니까. 그 말은 의도한 대로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아영이를 포함해 세 아이를 사랑과 상식, 그리고 그래, 가끔은 생강꿀차만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제 42년의 엄마 경력은 딸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2시 반이 지나도 아영이의 은색 펠리세이드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15분 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제 불안감은 요즘 들어 위장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은 익숙한 두려움의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10시 15분 마침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못 가. 민준 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그냥 버스 타고 병원으로 와. 거기서 봐. 그리고 엄마, 버스비에 돈 많이 쓰지 마. 알지? 요즘 힘들어. 저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갇힌 새처럼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갑에 현금 한 장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 제 담당 의사가 1시간이나 늦게 진료를 마치는 동안 병원 카페에서 작은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느라 마지막 동전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버스 요금은 편도 1,500원이었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서초동 소아과 병원까지의 거리는 도심 교통체증을 뚫고 거의 6km나 되었습니다. 11월의 날씨에 날이 굳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제 무릎을 이끌고 말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불편함보다 버스비도 없이 길에 나앉은 68살 여자라는 창피함보다 더 저를 짓누른 것은 제 딸, 제 첫 아이,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안아주었던 아기, 제 머리를 따아주며 크면 꼭 엄마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가 저를 2번 생각도 없이 버려두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4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왜, 엄마, 나 바빠. 아영아, 얘야, 나 버스 탈 돈이 없어. 혹시, 또 그 소리. 가방 안에 뭐라도 있겠지. 소파 쿠션 밑이라도 뒤져봐. 다 찾아봤어. 어제 마지막 동전까지 다. 엄마, 진짜, 나 지금 이거 신경 쓸 겨를 없어. 민준 씨는 회사에서 날리고 유나는 징징대고 그냥 알아서 해, 알았지? 어른이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깔끔하고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이건 마치 너무 많은 무게에 짓눌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며 갈라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쌓여온 느리고 고통스러운 파열이었습니다. 20분 뒤 저는 어쨌든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혹시나 아영이가 자기가 한 짓을 깨닫고 저를 데리러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을 품고 아파트에서 6블록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치워버릴 수 있는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고요. 벤치는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를 버스를 기다리며 긁고 닳게 만든 녹색 페인트 칠이 된 금속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가 반대편 끝에 앉아 휴대폰을 넘기는 동안 그녀의 어린 아들은 쓰레기통 근처에서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 비둘기들을 보며 행복하게 옹갈거렸습니다. 두산 베어스.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마을버스의 정시성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갈 곳이 있고 자신들이 무사히 도착하는지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어깨 위로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고 텅 빈 위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빵 한 조각을 내일 아침 토스트를 위해 아껴두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방 속 봉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가능성과 쓰디쓴 아이러니로 무겁게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기까지 43분이 걸렸습니다. 그때 진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벤치에 앉아 저 없이 떠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면서요. 제 마음은 아니요라고 말했어야 했던 모든 순간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희생이 사랑과 같다고 믿으며 제 자신의 존엄성보다 아영이의 편안함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 그 시작은 아영이가 22살 때 막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직접 도움을 청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대신 항상 즉각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긴급 상황을 만들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잊어버린 자동차 할부금, 어쩐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불어난 신용카드 대금, 룸메이트가 너무 끔찍해서 꼭 필요하다는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것들이었죠. 엄마,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부탁 안 드려요. 아영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둥 번개가 칠 때 제 침대로 파고들던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약속해요. 첫 대출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00만 원, 그 다음은 500만 원. 매번 아영이는 저를 꽉 껴안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돈 관리에 대해 교훈을 얻었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상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는 진화했습니다. 아영이가 5년 전 유나를 임신했을 때 저는 갑자기 비상현금 인출기일 뿐만 아니라 내장된 육아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 전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아파트는 침묵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하루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애정을 쏟을 손녀가 생긴다는 생각에 모든 재정적 희생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세상 최고의 할머니가 될 거야.
아영이는 제가 자신의 임산부 비타민 값을 내주기 위해 또 다른 수표를 쓰는 동안 아직 보이지도 않는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엄마를 가져서 정말 행운아야. 하지만 유나의 첫 돌과 5번째 생일 사이 어느 시점엔가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전제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호출하고 똑같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편리한 무료 보모더 패턴은 슬프게도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아영이는 금요일 오후에 꿀처럼 달콤한 가짜 애정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민준 씨랑 나랑 둘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 이번 주말에 유나 좀 봐줄 수 있어?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독서 클럽을 취소하고 아쿠아로빅 수업을 빠지고 장보기를 미루고 그녀의 아름다운 청담동 교회 주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은 제가 고인이 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자금을 대준 집이었습니다. 물론 아영이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불평할 때마다 그 사실을 편리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영이와 민준이 가평으로 주말 와인 여행을 가거나 제가 감히 가볼 수도 없는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저는 유나와 함께 집에 남아 우리 셋의 식료품비를 제 국민연금으로 어떻게든 충당하려 애썼습니다. 아영이는 식료품비를 절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냉장고를 청소하고 조금이라도 먹을 만한 것은 다 가져가고 제게는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와 시든 양상추만 남겨두었습니다. 찬장에 과자 좀 있을 거야. 그녀는 이미 문 밖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어차피 많이 안 먹어. 하지만 유나는 자라나는 아이였고 눅눅한 과자나 제가 살 수 있는 통조림 수프보다 더 나은 것을 먹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을 썼습니다. 제 관절염 약값, 난방비, 그리고 가끔은 할인 판매 코너에 있지 않은 것을 사며 작은 존엄성을 지킬 돈을 썼습니다. 저는 유나를 슈퍼마켓에 데려가서 원하는 시리얼, 그녀를 미소 짓게 하는 과일 젤리, 제 예산에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있었던 초콜릿 우유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줄에서 제 손을 잡고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제잘거렸고 그 순간만큼은 구매할 때마다 늘어나는 신용카드 잔액을 잊었습니다. 최악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앞에서 아영기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저를 생명을 준 여자가 아니라 유난히 굼뜬 고용인처럼 대했습니다. 엄마, 제 TV 너무 많이 보게 하지 마.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채소 좀 먹이려고 해봐. 엄마가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주는 거 아는데 애는 적절한 영양이 필요해. 이 말은 배달 음식과 에너지 드링크로 살고 대학 기숙사 시절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요리해 본 적 없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맞서 싸운다면 아영이는 제가 까다롭고 극적이라고 말하는 그 표정을 지을 것이고 저는 유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조종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어서 그것이 우리 관계 전체의 틀이 될 때까지 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영이는 저를 순종적이고 자신이 던져주는 관심의 부스러기에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녀는 특히 힘든 주말이 지난 후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더 가까운 짧고 의무적인 포옹을 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구세주야. 그러면 저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곤 했습니다. 제 은행 계좌가 줄어들고 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조차도요. 그녀의 손님방에 있는 불편한 간이 침대에서 자서 관절염이 악화될 때조차도 아영이의 최근 위기 상황이 제 비상자금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치과 치료와 시력 검사를 미룰 때조차도 말입니다. 전환점은 지난 크리스마스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그토록 원하던 수입 브랜드 인형을 사주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성당의 선물 가게에서 초과 근무를 하며 인형과 몇 가지 액세서리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이 모일 때까지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럽게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을 풀었을 때 유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저를 껴안으며 제 귀에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순수한 기쁨에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영이의 반응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렇게 비싼 걸 사주면 어떡해? 애 버릇만 나빠져.
계속 비싼 선물만 기대하게 될 거 아냐.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물질적인 것에 관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노력 중인데. 이 말은 몇 주 동안 매일 도착한 아마존 택배 상자로 가득 찬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에게 사준 제 전체 크리스마스 예산보다 더 비싼 새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는 동안 나온 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돈은 환영받지만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제 희생은 기대되지만 제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 그 후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에 대한 커져가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영이가 가난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는 동안 제가 지불했던 자동차 수리비. 그녀가 매주 정신 건강의 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비용. 항상 아영이가 원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끝없는 비상사태의 행렬. 5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었습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입니다. 모든 요청에는 눈물과 약속,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아동학대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랑의 선언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뤄왔던 무릎 수술비를 낼 수 있었을 돈, 필요했던 치과 치료비를 낼 수 있었을 돈, 살 수 없었던 새 안경, 의사가 권장했던 보청기, 제 황금기를 약과 식료품 사이에서 매일 선택해야 하는 고군분투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3천만 원. 하지만 돈은 최악의 부분조차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아연기가 저를 이용당하는 특권에 감사하도록 길들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확신시킨 방식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심장마비라고 생각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바닥에 누워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올 때까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119에 전화했고 구급대원들은 그것이 재정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각한 공황 발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비상연락처를 물었을 때 저는 아영기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저에게 올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녀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다니 다행이네. 이번 주말에 민준 씨 부모님 오셔서 병원에는 못 가. 집에 도착하면 전화 줘. 저는 자정에 퇴원했고 감당할 수 없는 4만 원짜리 택시를 타고 돌아와 다음 사흘 동안 아파트에서 혼자 회복했습니다. 아영이는 한 번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니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묻는 산만함이 역력한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로또를 샀습니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새벽 2시에 편의점에 서서 저는 그 화려한 가능성의 네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지출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 만약에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만약에 재정적 희생을 통해 사랑을 얻으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자동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기계가 저를 위해 무작위로 선택한 6개의 숫자. 티켓은 10,000원이었습니다. 식료품에 썼어야 할 돈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그 숫자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쁘게 해주려다 파산 지경에 이른 딸에게 버림받아 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마침내 몇 년 동안 인정하기 너무 두려웠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영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나쁜 버릇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갑자기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정의의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힘을 가졌습니다. 조종당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없는 진짜 힘. 문제는 제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47분 후에 도착했고 피곤한 눈을 한 50대쯤의 친절한 흑인 남성 기사님이 저를 보고 요금을 받지 않고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오늘만 그냥 타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숨기려던 눈물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가족에게 버림받는 데서 오는 특유의 피로감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어딘가에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어머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는 동안 조용히 앉아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흐려지는 것을 보며 아영이가 몇 년에 걸쳐 가했던 모든 작은 잔인함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모여 제 자존감을 서서히 침식시킨 체계적인 평가절하의 패턴을 형성한 것들. 예를 들어 민준 씨와 이야기할 때 저를 엄마가 아닌 박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방식처럼요. 마치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쩐지 창피하다는 듯이. 우리가 나가는 동안 박 여사님이 유나 돌봐주실 수 있어. 마치 제가 가구인 것처럼 바로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늦게까지 계시는 거 신경 안 써. 또는 가족 사진에 저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거나 제가 피곤해 보여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방식처럼요. 하지만 제가 쇼핑백을 들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사진을 찍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대기실은 부모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는 손 소독제 냄새와 기침 소리로 빽빽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아영이와 5살짜리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영이는 휴대폰을 넘기고 있었고 유나는 부러진 크레용으로 낡은 색칠 공부, 책에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셨네. 아영이는 눈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오는 줄 알았네. 저를 길에 버려둔 것에 대한 사과도 돈도 교통수단도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다는 인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만든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짜증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유나가 벌떡 일어나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가. 저는 유나의 머리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비싸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밑단에 손으로 수놓은 꽃이 달린 제가 한 달 식료품비보다 더 비싼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유나 새 드레스 예쁘죠? 아영이가 제 시선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컨트리 클럽 가족의 날에 입고 갈 만한 제대로 된 옷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냥 보모였습니다. 진료 시간 동안 저는 구석에 앉아 아영이가 김 원장님과 유나의 행동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하고 제가 돌보는 동안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아서 유나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박 여사님은 애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요. 아영이는 제가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유나가 장소마다 다른 규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규칙. 예를 들어 아이가 충분히 먹도록 확실히 하는 것. 너무 시끄럽다고 핀잔 듣지 않고 웃게 해주는 것. 관리해야 할 불편함으로 보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규칙들 말입니다. 김 원장님은 예의 바르게 들었지만 특별히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가끔 경계를 넘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5살 아이였고 그것이 경각심을 가질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유나와의 제 관계를 통제해야 할 해로운 영향인 것처럼 묘사하며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약속대로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대신 아영이는 급한 심부름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심부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민준 씨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세탁물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정류장은 이전보다 더 길어졌고 저는 주차장과 상점 복도에 서서 아영이가 둘러보고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유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쑤셨고 등은 비명을 질렀고 텅 빈 위는 굶주림으로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자고 제안할 때마다 아영이는 거의 다 끝났으니 인내심을 가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저는 굶주림에 지치고 어지러웠습니다. 유나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며 제 코트를 잡아당기고 배고프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영이에게 간식이라도 사 먹으러 어디 들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비싼 길거리. 음식에 돈 쓸 생각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영이는 청담동의 한 고급 쇼핑몰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 핸드백을 빨리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5천 원을 주며 자기가 쇼핑하는 동안 유나를 푸드코트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그리고 애옷 더럽히지 말고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쇼핑 지역 중 한 곳에서 두 사람의 식사비로 5천 원. 저는 작은 피자와 음료수에 4,800원을 썼고 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고도 그 사치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유나가 먹는 동안 저는 붐비는 푸드코트에서 아이 맞은편에 앉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한 푼 한 푼 계산하지 않고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와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사적인 농담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름다운 양모 코트를 입고 품위 있는 보석을 하고 짐처럼 여겨진 적이 없는 사람의 편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습니다. 참아주는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할머니. 은행 잔고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 순자 할머니, 슬퍼요? 토마토 소스가 뺨에 묻은 채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저는 냅킨으로 유나의 얼굴을 닦아주며 거짓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뼛속까지 슬펐고 영혼까지 슬펐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익사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아영이는 2시간 후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나타났습니다. 쇼핑 요법으로 기운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40만 원짜리 핸드백을 샀습니다. 돈이 빠듯하다며 버스비에 돈 많이 쓰지 말라고 불평하는 동안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제 존엄성에 관해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아영이는 20분 내내 친구 지수와 통화를 했습니다. 핸즈프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는 모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아영이가 지수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때문에 시달렸는데 엄마는 그냥 너도 알잖아. 너무 관심을 필요로 해. 혼자 계신 거 아니까 죄책감은 드는데 세상에 가끔은 그냥 엄마 신경 안 쓰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조수석에 앉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마치 물려받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애완동물처럼 이야기하는 동안에요. 내 말은 사랑은 하지. 아영이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너무 극적이야. 오늘 내가 정확한 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었고 유나 진료받는 동안에는 내내 이상하게 조용하고 삐친 것 같았어. 스피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같은 거 알아봤어? 우리 이모는 거기 엄청 좋아하시던데. 활동도 있고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말해봤지. 아영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길 버리려는 줄 알고 서운해하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또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 모든 걸 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의지한다고. 마치 내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돈과 육아에 대한 새로운 요청으로 나를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점차적으로 연락을 줄여보는 건 어때?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좀 더 독립적이게 익숙해지도록 말이야. 민준 씨도 그렇게 말해. 내가 엄마를 너무 받아준다고. 내가 부를 때마다 달려가지 않으면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거래. 그들은 제 필요와 의존성에 대해 10분 더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영이에게 생명을 주고 키우고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도 재정적, 정서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문제 있는 10대인 것처럼요. 마침내 제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영이는 차를 주차 모드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유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이미 다른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문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제안도 제가 그녀의 무급조수로서 하루 종일 그녀에게 불편한 존재로 취급당했다는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쓴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무심한 해고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은 걸음마다 항의했고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비판받고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논의된 하루가 지난 후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남겨둔 그대로였습니다. 제 불가능한 행운의 증거가 담긴 로또 봉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를 상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며 60억 원, 10월 15일, 로또 추첨 당첨자, 상금 수령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끼며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더 조용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저를 편리한 자원 이상으로 보지 않는 누군가에게서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몇 년을 보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물어보는 걸 깜빡했네. 이번 주말에 유나 돌봐줄 수 있어? 기념일이라 민준 씨가 나 발리 데려간대. 근데 시부모님은 바쁘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봐주면 돼. 혹시 하루 더 묵게 되면 월요일 아침까지. 저는 손에 든 편지를 보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쌓인 미납 고지서들을 보았습니다. 아영이의 결혼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꽃과 케이크 그리고 피로연의 절반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녀는 공식 신부 파티 사진에 저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었던 그 결혼식. 엄마, 듣고 있어?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사용하기 너무 두려웠던 단어를 말하는 제 자신을 들었습니다. 안 돼. 뭐라고요? 안 돼, 아영가. 이번 주말에는 유나 못 봐줘. 하지만 왜요? 약속 있어요? 약속. 마치 제가 그녀의 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허락된 것처럼 몸이 안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에 신물이 났고 무시당하는 것에 신물이 났고 착취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에 신물이 났습니다.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네. 몸조리 잘해요 그럼. 그녀는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에 앉아 로또 편지를 들고 몇 년 전에 당연히 물었어야 할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는가? 그 대답은 모든 미상환 대출에 모든 막바지 육아 요청에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저와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제 필요는 무시되고 그녀의 필요는 비상사태로 취급되었던 모든 순간에 쓰여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 존엄성이나 안녕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아영이가 모르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힘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단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제 아니오에 이어진 침묵은 정확히 18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후 아영이는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한 것은 아영이가 아니라 민준 씨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 이 대응을 계획했다는 첫 번째 단서였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제게 무언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재정적 편의를 넘어선 관계인 척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어조였습니다. 아영이한테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준 씨는 아영이와 함께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제 생일에도, 제가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무료 육아 서비스가 갑자기 불가능해지자 그는 걱정하는 사위나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민준군.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말이 정말 필요해서요. 아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발리 여행은 몇 달 전에 예약해둔 거거든요. 환불 불가 보증금도 이미 냈고요. 그 조정은 너무나 투명해서 제 지성을 모욕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무급 보육 제공자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 안녕을 희생해야 한다는 듯이 이해는 하지만 이번 주말은 도와줄 수가 없네. 아영이가 가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해요. 아영이는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엄마가 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머님께 많이 의지하거든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척추 같은 존재시잖아요. 척추. 사랑받는 할머니나 존경받는 장모가 아니라 불평 없이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구조적 지지 시스템. 민준군 부모님께 부탁해보지 그러나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든가.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2만 원은 줘야 해요. 발리 여행비에 더해서 그건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40만 원짜리 핸드백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을 들여다본 적도 없는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집과 차 2대, 그리고 매년 가는 해외 휴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모든 사치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육아 비용만 감당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미안하네, 민준군. 하지만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일세. 전화선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인위적인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나이 드시더니 힘들어지셨다는 아영이 말이 맞았네요. 저희가 알아서 하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텅 빈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들어졌다니. 마치 몇 년간의 순종 끝에 단 하나의 경계를 설정한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 노망의 증거인 것처럼. 20분 후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영이었고 그녀는 모든 예의를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녀는 서두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난리 났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한 번도 유나 봐주는 거 거절한 적 없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없어, 아영아. 그냥 이번 주말에는 내가 시간이 안 될 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알잖아요. 엄마는 매일 그 아파트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주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너무 바쁘시다니. 그 말에 잔인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 마치 제 삶이 그녀의 필요에 봉사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새 아이를 키우고 20년 동안 2가지 일을 했으며 여전히 교회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자가 현재 돈을 벌거나 아기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쩐지 쓸모없다는 듯이. 나는 성당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독서클럽도 있고 아쿠아로빅도 있어. 아영아. 아, 제발요. 독서클럽이랑 아쿠아로빅이 진짜 약속이에요. 그건 그냥 외로운 노인들이 시간 때우는 방법일 뿐이잖아요. 외로운 노인들. 그녀 자신의 어머니가 무시하고 폄하하기 위해 고안된 고정관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영아,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매 주말 유나를 돌봐줬어. 몇 년 동안 너한테 수천만 원을 줬고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수천만 원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희생자 어조를 띄었습니다. 엄마, 그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비상 상황이었지. 그리고 제가 무슨 사채업자처럼 장부 기록하라고 한 적 없어요. 너한테 죄책감 주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주말 하루를 가질 만큼 충분히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신을 위한 주말이요? 뭘 하려고요? 혼자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요. 세상에, 엄마. 가끔은 엄마가 그냥 비참한 걸 즐기는 것 같아요. 대화는 거기서부터 악화되었습니다. 아영이는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조종 전술을 동원했습니다. 죄책감, 분노, 거짓 희생자 행세, 그리고 마침내 핵 옵션.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 서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가족의 일원이라니 마치 제가 그 가족을 창조한 여성이 아니라 선택적 구성원인 것처럼. 어쩌면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구나.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영이의 날카로운 숨소리는 그녀가 제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위협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고 즉시 사과하지 않자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당신의 그 소중한 독립을 얼마나 즐기는지 연휴를 혼자 보내면서 지켜보죠.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떨리는 손과 격렬하게 뛰는 심장으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상처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 거의 안도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의무도, 요구도, 저를 고용인처럼 대하는 사람도 없는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영이가 예언했던 짓누르는 외로움 대신 저는 거의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화하지만 아영이는 자신의 캠페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지원군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제 이웃인 초예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걱정스러운 표정과 제가 주문한 기억이 없는 쿠키 한 접시를 들고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어제 아영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최 씨 아주머니는 83이었고 선량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가족 조종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대에서는 자녀는 감사해야 하고 부모는 불평 없이 희생해야 한다고 기대되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좀 이상하게 군다고 하더군. 손녀 돌보는 걸 거부하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최 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군다니. 아영이는 정말로 제 이웃에게 제가 보모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물론 그렇겠지, 예.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잖나? 그냥 그 애가 전화했을 때 자네 기분이 안 좋았던 거겠지. 다음 날에는 제가 15년 동안 자원봉사해 온 성모 마리아 성당에 김 신부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중재를 요청받은 사람의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 자매님, 제가 선을 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따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매님께서 우울증이나 고립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실까봐 걱정하더군요. 아영이가 제 신부님께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 교회를 자신의 조종 캠페인에 끌어들여 제가 단 하나의 경계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중재가 필요한 노인으로 저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거부하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 신부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립이 많은 교우들에게 힘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무엇이 자매님을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김 신부님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그 조종의 범위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아영이는 제 인생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연락하여 제 첫 번째 자기방어 행위를 정신쇠약의 증거로 그리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목요일 밤에 울린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편의 목소리는 젊고 전문적이며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저는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사라 김입니다. 어르신의 안녕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족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이가 저를 상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를 잠재적으로 취약한 성인으로 신고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연락 주신 분은 어르신께서 혼란, 사회적 위축, 가족관계 유지 불능에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저하나 우울증을 겪고 계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낯선 사람이 제 상황을 평가하고 서비스나 감독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누군가가 제 아파트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채 충격적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시스템을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단 한 번의 아니오를 무능의 증거로 둔갑시켰고 이는 독립상실, 강제 의료평가, 심지어 후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친절했지만 철저했습니다. 제 일상,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재정관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위험한지 또는 착취에 취약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참담했습니다. 이 여성이 제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저를 체계적으로 착취해온 바로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어두워진 거실에 앉아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의 전체 범위를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버릇없는 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부리는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판을 파괴하고 제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를 고립시키고 잠재적으로 제 독립을 박탈하려는 계산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무료 주말 육아에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로또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0억 원,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해줄 충분한 돈, 제가 어떤 영향력도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형세를 역전시킬 충분한 힘. 하지만 돈은 더 이상 재정적 독립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제 자신의 딸에게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영이는 경계를 가졌다는 죄목으로 제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웃, 제 신부님, 그리고 국가기관을 자신의 캠페인에 끌어들여 저를 무능력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율권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도, 그녀가 착취할 자원 이상의 존재로 살아갈 권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력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내일 저는 그녀가 얼마나 틀렸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희생자가 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 힘을 되찾을 순간이 마침내 왔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즐길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명료함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로또 편지는 전날 밤 놓아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고 편지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제 것을 주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는 동행복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자, 님, 담당자가 제 신원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상금 청구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제가 몇 달 동안 말한 첫 번째 정직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절차는 2주가 걸릴 것이었습니다. 신원 조회, 세금 서류, 언론 공개 여부 결정. 저는 일시불 수령 옵션을 선택했고 세금을 제하고 나면 약 40억 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해줄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최종 서류에 서명하시려면 다음 주 금요일에 오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님, 그 전에 재정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횡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남은 시간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에 기반한 진짜 계획. 먼저 2년 동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장해온 정형외과 박 원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수입 없이 회복 기간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아영이가 지속적인 육아를 위해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뤄왔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예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잘 생각하셨어요, 박순자님. 박 원장님께서 재고려하시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로부터 3주 후는 어떠세요? 3주 후. 그때쯤이면 저는 로또 당첨금을 받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제쳐둬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 전화해서 김 신부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아영이의 조종 캠페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는 미혼모들을 위한 교회의 장학 기금에 대해서였습니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당한 액수로요.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순자 자매님, 정말 멋진 일입니다. 장학 기금이 요즘 너무 부족했거든요. 작은 기부라도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작지 않을 겁니다, 신부님.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무섭고 동시에 짜릿하게 느껴지는 일을 했습니다. 쇼핑을 갔습니다. 식료품이나 필수품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저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가서 그동안 구경만 하던 가게들, 가격표가 저를 불안감에 어지럽게 만들던 가게들로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짙은 남색의 아름다운 양모 코트를 샀습니다. 제가 항상 동경했지만 결코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고전적이고 잘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제가 보통 1년 내내 옷에 쓰는 돈보다 더 비쌌지만 입어보고 3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위엄 있고 자신감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수라는 젊은 판매원은 제가 어울리는 스카프와 장갑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곧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관심과 예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또 다른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대한 방식, 전문적인 친절함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제 유용성 외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색깔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수가 제 구매품을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남색이 정말 우아하게 잘 어울리세요. 아름답다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부른 것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아름답다고 느낀 마지막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새 코트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다른 버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 여자는 일주일 전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던 여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힘과 존엄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들고 앉아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목록이나 심부름. 목록이 아니라 인생 목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곳, 만들고 싶은 변화. 제주도에 집 사기, 미술 수업 듣기, 할머니가 태어나신 아일랜드로 여행 가기, 컴퓨터 제대로 배우기.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토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당 그룹이 아닌 시내 도서관의 독서 클럽에 가입하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저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토요일 밤 아영기가 전화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습니다. 제 새 코트는 옷장에 걸려 있었고 수술은 예약되었으며 저는 여행 책자를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필요로 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요. 저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은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엄마. 아영이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불확실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싶었어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단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찰이었습니다. 그녀의 심리전이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충분히 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가족의 발판 역할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가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괜찮아, 아영아. 사실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 그래서 생각 중이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본심 아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똑같이 끔찍했던 것처럼. 마치 제가 한번 아니오라고 말한 죄가 그녀의 인격살인 캠페인과 동등한 것처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약속이 취소되셨다고 해서 혹시 몸이 좀 괜찮아지셨으면 시간 안 돼, 아영아. 시간이 안 된다니 무슨 뜻이에요? 토요일 밤이잖아요. 뭘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추정, 제 삶이 너무 공허하고 의미 없어서 합법적인 계획이 있을 리가 없다는 그 생각이 제 가슴 속에서 맹렬한 무언가를 점화시켰습니다. 책, 읽고 있어.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독서 중이야. 엄마, 책 읽는 게 약속은 아니잖아요. 책은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요. 내 독서 시간은 나한테 중요해.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책이 손녀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조종 전술이 있었습니다. 아영이의 편의가 아니라 윤에 관한 문제로 만드는 것. 아영이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유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암시하는 것. 유나는 언제든 나를 보러 오는 건 환영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애를 봐줄 수는 없어. 엄마 집에 오라고요? 엄마 아파트는 좁고 애들이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라고요. 네, 아파트. 8년 동안 살았고 수많은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했으며 유나가 부엌 식탁에서 수백 시간 동안 즐겁게 색칠하고 내가 쿠키 굽는 것을 도왔던 그 장소가 갑자기 아영이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이 돌볼 준비부터 먼저 생각했어야지. 내가 제안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 길어서 그녀가 전화를 끊었나 궁금할 정도였다. 아영이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팽팽했다.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마답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굴고 있어요. 그 사회복지사 말이 성격 변화는 네가 부른 그 사회복지사 말이지. 내가 말을 끊었다. 내가 딱 한 번 애 봐주는 걸 거절했다고 우리 집에 보낸 그 사람.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저는 내가 경계를 세웠다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무능력자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혼란스러워 보이고 고립된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의견을 가졌다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24시간 내내 너를 위해 봉사할 수 없다고 고립되었다고? 엄마 모든 걸 왜곡하고 계세요. 저는 엄마를 도우려는 거예요. 아니 아영아, 너는 나를 통제하려는 거고
나는 더 이상 통제당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긴 침묵.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어조가 실려 있었다. 불확실함과 어쩌면 존중일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섞인. 좋아요. 그게 엄마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그럼 좋아요. 하지만 독립이 정말로 얼마나 외로운 건지 깨닫고 나서 저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위협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자는 옛날의 박순자였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던 여자. 아름다운 코트를 입고 무릎 수술을 계획하고 여행 책자를 읽는 새로운 박순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것과 자유로운 것의 차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아침 나는 요구사항으로 울리는 전화소리 대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나는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차렸다. 또 다른 비상사태로 가는 길에 서둘러 먹는 토스트가 아니라 일요신문을 읽으며 부엌 식탁에서 먹는 진짜 계란과 베이컨이었다. 고민 상담 칼럼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성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묻는 편지가 실려 있었다. 칼럼니스트의 답변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그 칼럼을 오려내어 쇼핑 목록과 진료 예약 알림 메모 옆 냉장고에 붙였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날 오후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을 했다. 오직 내가 원해서 서울숲을 산책했다. 심부름이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 자신의 속도로 세상을 거니는 즐거움을 위해서. 10월의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고 나무들은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놀고 연인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내가 사랑으로 착각했던 유독한 역학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연못 근처 벤치에 앉아 부모들이 근처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짜 부모들. 아이들에게 짓눌리기보다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짜증 대신 친절하게 서로에게 말하는 부모들이었다. 곱슬머리 여자아이가 벤치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제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아이는 완벽한 붉은 나무잎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는 진지한 관심으로 나무잎을 살피며 말했다.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집에 가져가서 책에 넣어 말려야겠다. 아이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 위로 올라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았다. 할머니가 아이를 팔로 감싼 채 둘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전히 만족하며 함께 앉아 있었다. 저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구나. 나는 깨달았다. 저런 편안한 애정, 서로의 존재에 대한 상호적인 기쁨, 아영이와 유나와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긴장된 협상과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닥쳐올지도 모르는 요구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설렘이었다. 나를 아름답게 느끼게 해주는 새 코트가 있었다. 몇 년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술이 예약되어 있었다. 나의 독립을 보장해줄 돈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편의가 아닌 나 자신의 꿈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길 위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아영이는 침묵과 물러섬으로 나를 벌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가능한 가장 큰 선물, 즉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얻으려는 지치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에 진짜 박순자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동행복권 사무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팡파르와 사진기자들이 있는 대리석 기둥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형광등과 낡아빠진 베이지색 카펫이 깔린 정부청사 단지 안의 평범한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최종 서류에 서명하고 수표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세후 40억 원. 지난 10년간 내 존재를 지배했던 모든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축하드립니다, 박순자님. 절차를 안내해준 복권 담당자 제닌 모리슨이 말했다. 상금으로? 쓰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나는 수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핸드백에 넣으며 말했다. 불과 2주 전에 마지막 남은 몇 푼을 담고 있던 바로 그 낡은 가죽 핸드백이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고 그곳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입금했다. 은행의 김 지점장님은 내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존중심으로 나를 대했다. 갑자기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모든 옵션이 자세히 설명되었고 모든 예의가 베풀어졌다. 돈은 나는 깨달았다. 재정적 안정 이상이었다. 그것은 존엄성이었고 선택권이었으며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힘이었다. 은행에서 나와 나는 지난주에 연락했던 부동산 중개인 이 실장님을 만나러 갔다. 이 실장님은 서울의 가장 까다로운 구매자들을 위한 한강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50대의 활기차고 유능한 여성이었다. 어르신 기준에 맞는 매물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모두 한강과 가깝고 보안이 훌륭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잘 구성된 건물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아파트는 압구정의 한 건물 14층에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막힘없는 한강 전망을 제공했다. 침실 2개, 욕실 2개,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객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려줄 경비원이 있다는 점이었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방문은 없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타나 내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일도 없었다. 지금부터 박순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오직 초대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었다. 이걸로 하겠어요. 내가 말했다. 내가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것에 이 실장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생각해 보시거나 가족과 상의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오직 저의 결정입니다. 현금, 구매는 내가 30일 안에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가가 간섭하기 전에 내 삶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새로운 패턴과 경계를 설정할 30일도 하지만 아영이는 30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부동산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 만에 그녀는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나는 현관문 외식령을 통해 그녀를 보았다. 복도에 서서 최후 통첩을 내리기 직전에 짓는 특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나는 그녀와 함께였고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자꾸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거의 문을 열지 않을 뻔했다. 옛날에 박순자는 대립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이 갈 때까지 안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40억 원과 한강변 아파트, 그리고 다음 주에 예약된 수술을 가진 새로운 박순자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아영아, 유나야.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영이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나를 지나쳐 아파트로 들어섰고 유나를 뒤따라 끌고 왔다. 유나야, 엄마랑 할머니가 어른들 얘기하는 동안 할머니 식탁에서 색칠하고 있어. 유나는 긴장감을 분명히 느끼며 우리 사이를 불확실하게 쳐다보다가 내가 그녀의 방문을 위해 보관해 둔 크레용을 가지고 부엌 식탁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드라마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충분히 오래 지속됐어요. 아영이는 검사가 배심원에게 연설하듯 내 거실에 서서 선언했다.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항놀이는 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는 이걸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반항놀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엄마. 그 태도, 유나 돌보는 걸 도와주지 않으려는 거. 마치 자기 가족보다 더 잘난 사람처럼 구는 방식.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내 작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연습한 연설을 위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민준 씨가 그녀를 코치했음에 틀림없다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자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전략적인 조종이었다. 저는 엄마한테 인내심을 가졌어요. 아영이가 계속했다. 중년의 위기든 우울증이든 이게 뭐든 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고 저는 할머니가 왜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에 지쳤어요. 그 비난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고 나는 조심스럽게 유지하던 평정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유나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의 경계, 설정을 손녀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착취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들리게 만들었다. 나는 유나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 없어. 행동이 말을 하잖아요, 엄마. 마지막으로 우리 안부,
물으러 전화한 게 언제예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제안한 게 언제고요?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발을 뺀 거 아니에요? 나는 5년 동안 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곁에 있었어, 아영가. 나 자신을 위해 일주일 시간을 갖는 게 발을 빼는 건 아니지. 일주일이요? 3주예요, 3주. 아무것도 없이 3주. 전화도 없고 애 봐주겠다는 제안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아세요? 이기적이다. 그녀가 쌓아 올리고 있던 단어. 나를 죄책감에 무너지게 하고 가족의 발판 역할을 다시 맡게 하려고 고안된 궁극적인 비난. 부엌 식탁에서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랑 엄마랑 싸워요. 아영이의 표정은 딸에게 돌아섰을 때 즉시 부드러워졌다. 아니야, 얘야. 엄마랑 할머니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예쁜 그림 계속 그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요? 이 모든 소동으로 애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무슨 소동? 이 어리석은 독립놀이요. 엄마, 예수녀덜비잖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교회 할머니들 빼고는 친구도 없고 유일한 가족은 우리뿐이에요. 이 독립이 엄마한테 정확히 뭘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나를 한심하고 고립되고 내 삶에 어떤 의미든 간에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 했다. 한 달 전이라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한 달 전이라면 나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무급하녀 역할을 다시 맡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전에 나는 한강변 아파트와 예약된 수술, 그리고 아일랜드 여행 계획을 가진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내 독립은 나에게 삶을 줄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영이는 웃었지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 삶이라고요? 엄마, 이게 엄마 삶이에요. 유나랑 민준 씨랑 나, 우리가 엄마 삶이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덤일 뿐이에요. 아니, 아영아, 너희가 내 삶의 전부였고 그게 문제였어.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직접적인 대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내 모든 존재를 너의 편의에 맞춰 조직했다는 뜻이야. 감당할 수 없는 돈, 없었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필요했던 에너지를 너에게 줬어.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나를 돈 줄 필요 없는 고용인처럼 대했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내 안부 물으러 전화한 게 언제야? 애 보는 것과 관련 없는 일로 나를 어딘가에 초대한 게 언제고? 나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한 게 언제야? 아영이의 입이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이 결코였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상대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했어. 아영과 내 엄마를 내가 주말에 애 보는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이상하게 행동했잖아요. 나는 경계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야. 그게 이상한 행동이어서는 안 되지만 너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부엌에서 유나가 외쳤다. 순자 할머니, 이 강아지 좀 도와주세요. 귀를 잘 못 그리겠어요. 나는 그 방해에 감사하며 식탁으로 걸어갔다. 유나는 우리 가족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놓았다. 무지개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인물들이었지만 한 인물은 다른 이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 아름답구나, 얘야. 나는 그녀가 강아지 귀를 그리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그림에 대해 말해줘. 우리 가족이에요.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랑 저요. 그리고 할머니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랑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영이가 이 순수한 관계마저 어떻게 독살했는지 보며 마음이 조금 부서졌지만 동시에 내 결심을 굳혔다. 유나는 감정적 조종을 양육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잘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유나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부터 할머니를 방문할 때는 우리 둘 다 서로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누군가 아이를 돌봐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 보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방문할 때는 애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손녀의 시간이 될 거야. 아영이는 이 대화를 점점 더 동요하며 듣고 있었다.
엄마의 심리 게임으로 애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게임하는? 게 아니야. 경계를 세우는 거지. 경계요? 엄마는 이기심으로 이 가족을 파괴하면서 그걸 경계라고 부르네요. 그때 나는 3주 동안 준비해온 결정을 내렸다. 나는 침실로 걸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안에는 로또 수표 사본, 새 아파트 사진, 그리고 내가 쓸 용기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영아, 이것 좀 보렴. 나는 봉투를 건네고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하면서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또 수표, 부동산 서류, 내 상황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 엄마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60억 원. 네가 나를 돈 한 푼 없이 버스 정류장에 버려두고 가기 바로 전날 당첨됐어. 아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돈이 빠듯하다고 말했던 모든 시간들,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했던 모든 훈계들, 그녀의 관대함에 대한 나의 의존성에 대한 모든 가정들. 엄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부자였으면서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네가 내가 무료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아영이는 여전히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며 내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해가 안 돼요. 너는 시험에 실패했어, 아영아. 3주 동안 매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했어.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 너는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게 하려 했지. 엄마, 저는 제가 알았더라면 뭐, 나를 더 잘 대했겠니? 더 친절했겠어? 내 경계를 존중했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친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직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음 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가. 내가 계속했다. 무릎을 완전히 고쳐줄 수술을 받을 거야. 여행도 하고 미술 수업도 듣고 어쩌면 컴퓨터도 제대로 배울 거야. 나는 살 거야. 우리랑 유나는요? 나는 여전히 부엌 식탁에서 평화롭게 색칠하고 있는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더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환영받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네가 무료 육아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리고 너 아영아, 나는 잠시 멈추고 다음에 올말을 위한 용기를 모았다. 너는 엄마와의 관계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 안 줘도 되는 한여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할 거야.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아영이는 마치 충분히 오래 쳐다보면 바뀔 수 있다는 듯이 로또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나는 색칠하며 조용히 흥얼거렸고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아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저는 몰랐어요. 아니, 넌 알았어.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단지 내가 너를 막을 힘을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 대립으로부터 6주 후, 나는 새 거실에 서서 동쪽 하늘이 한강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압구정 아파트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물 위로 막힘없는 전망을 제공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릎 수술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박 원장님은 양쪽 관절을 교체했고 3주간의 물리치료 후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걷고 있었다. 한때 비좁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했던 여자는 이제 매일 아침 한강변 산책로를 자신 있게 걷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침내 그녀의 정신에서 발견한 힘과 일치했다. 내 셋집은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던 그 작은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다. 벽은 자연광을 반사하는 따뜻한 크림색 톤으로 칠해졌다. 가구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등 통증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드러운 회색 소파. 나 자신의 속도와 취향에 맞춰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를 먹는 풍부한 호두나무로 만든 식탁. 두 번째 침실은 내 화실이 되었다. 나는 예술대학에서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품어왔지만 시간이나 돈이 없어 추구하지 못했던 꿈을 이루었다. 내 강사인 박 교수님은 창의력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70대의 인내심 많은 여성이었다. 색감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녀는 내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내 창문에서 보이는 한강 풍경을 그린 나의 망설이는 그림을 살피며 말했다. 과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술은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당신이 보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감함. 그 단어는 수십 년 동안 나 자신을 작고 조용하고 편리하게 만든 후 나의 개인적인 만트라가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변화는 단지 신체적이거나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의 비상사태를 중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조직하는 것을 멈추면 진짜 관심사와 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시립 도서관의 독서 클럽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문학을 토론했다. 나는 문해교육센터에서 성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나의 타고난 인내심과 친절함을 그 자질을 착취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다. 진짜 친구들, 그들은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동행을 즐기기 때문에 내 안부를 물으러 전화했다. 독서클럽의 마가렛은 단골 커피 친구가 되었다. 문해교육센터의 사라 김 박사님은 나를 그녀의 등산 모임에 초대했다. 박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월간 미술관 나들이에 나를 포함시켰다. 이 관계들은 내가 아영이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들은 상호적이었다. 우리는 동등하게 주고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를 지지했다. 우리는 질투나 경쟁 없이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마가렛의 남편이 입원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대기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사라의 딸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축하했다. 내가 지역미술 박람회에서 첫 수채화를 팔았을 때 그들은 내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깨달았다.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로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나 자신을 보는 방식에 있었다. 이제 거울에서 나를 바라보는 여자는 더 꼿꼿이 섰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대신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옷을 입었다. 나는 머리를 잘랐다.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몇 년 동안 해왔던 딱딱한 롤빵 머리 대신 내 얼굴을 감싸는 세련된 단발머리였다. 나는 내 눈을 돋보이게 하는 색깔을 입었고 빛에 반짝이는 보석을 했고 편안하고 매력적인 신발을 신었다. 나는 심지어 차도 샀다. 나를 독립적이고 유능하게 느끼게 해주는 세련된 은색 세단.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리거나 교통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억해주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벤치에 앉아있지 않았다. 재정적 안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방식으로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유기농 식료품, 양질의 의료 서비스, 문화 행사, 그리고 일상생활을 더 즐겁게 만드는 작은 사치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질적 편안함보다 더 큰 것은 심리적 자유, 즉 다시는 약값과 식료품비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었다. 다시는 재정 지원이 끊길까 두려워 착취에 예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 후 나는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했다. 아일랜드 여행을 예약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렴한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할머니가 태어난 시골을 탐험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2주간의 여행이었다. 나는 개인 가이드를 고용했고 매력적인 민박집의 숙소를 예약했으며 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된 마을을 걸으며 70번째 생일을 보낼 계획이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화실에 앉아 새 그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공부한 사진을 바탕으로 한 구불구불한 아일랜드 언덕 풍경화였다.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다. 요즘 나는 내가 즐기는 사람들의 전화만 받았고 모르는 번호는 보통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세 번째 신호음에 받게 했다. 박 여사님, 목소리는 망설이고 불확실했다. 저 아영이에요. 나는 6주 전 대립 이후 아영이와 정확히 2번 이야기했다. 두 대화 모두 짧고 긴장되었으며 어린이 박물관이나 동물원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유나와의 감독된 방문을 주선하는 데 집중되었다. 아영이는 형식적으로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고 요구를 하거나 가용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역학관계에 분명히 힘들어했다. 안녕, 아영아. 유나한테 들었어요. 내일 아일랜드 가신다고요? 그래? 애가 엄마가 성사진 보여주고 할머니 고향 마을 얘기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긴 침묵. 그래서 가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붓을 든 채 잊어버리고 기다렸다. 저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아영이가 말했다. 드디어 서울대학교의 윌리엄스 박사님이 가족역학 전문이신데 제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다. 내가 아영이를 알았던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네가 도움을 받고 있다니 기쁘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여사님, 아니 엄마, 제가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엄마가 이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사과를 듣기를 꿈꿔왔지만 이제 그것이 일어나자 안도감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정확히 무엇에 대해 미안한데? 모든 것이요. 제가 엄마의 친절함을 이용한 방식, 엄마가 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방식, 유나를 이용해서 엄마를 조종한 방식, 엄마가 마침내 자신을 변호했을 때 화가 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한 방식.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에서 살짝 갈라졌다. 윌리엄스 박사님이 제가 엄마를 제 어머니가 아니라 직원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마는 계속 저한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지만 저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요.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왜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엄마가 아일랜드로 떠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딸이 자신의 가치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믿으면서 생일을 보내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아영아? 또 다른 긴 침묵. 엄마의 신뢰를 다시 얻고 싶어요. 그냥 빼앗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유나가 할머니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건 시간이 걸릴 거야. 알아요. 윌리엄스 박사님 말씀이 정서적 학대 후의 관계를 재건하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한 짓이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어요. 더 이상 그게 그냥 배려심 부족이나 스트레스였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인정은 정직함에 놀라웠다. 나는 부인, 정당화, 일어난 일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예상했다. 대신 아영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임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에 결코 한 적 없는 방식으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너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할 수 없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엄마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든 안 하든요. 나는 내 아름다운 화실에서, 내 아름다운 집에서, 내 독립으로 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것은 혹시 오더라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품고 있던 분노보다 더 부드러운 무언가였다. 나는 내일 아일랜드로 떠나. 내가 말했다. 돌아오면 재건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아영아, 그건 내 조건, 내 속도, 내 경계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가 그렇지 않아서 기뻐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화실에 앉아 대화를 곱씹었다. 옛날의 박순자는 즉시 용서했을 것이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기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운 새로운 박순자는 인내심을 갖고 신뢰가 자유롭게 주어지는 대신 얻어지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아영이는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닐지도. 어느 쪽이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사랑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했다. 내게만
속한 친구, 관심사, 목적,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 여행복을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가로질러 여행 가방을 끌었다. 실용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신감 있고 위험 있고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6개월 전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던 여자는 그 굴욕의 순간에 죽었다.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날아가는 여자는 그 버림받음의 잿더미에서 태어났다. 나는 일기를 펴고 썼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딸,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여성 박순자로서. 비행기는 서쪽으로 대서양을 향해 기울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문하기를 꿈꿔왔던 나라로, 진정으로 나만의 생일 축하 행사로, 전적으로 내게 속한 미래로 나를 데려갔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1년 후 나는 한강변 아파트 부엌에 서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10월의 밤은 시원하고 맑았고 한강은 지는 해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창문 반사 속에 비친 여자는 2년 전에 나와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였다. 자신감 있고 빛나고 자신과 자신의 선택에 평화로운. 초인종은 정확히 6시에 울렸고 나는 문을 열어 복도에 서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손수 만든 카드 들고 거의 흥분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드리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그녀는 카드를 내밀었다. 세상 최고의 할머니께 생일 축하드려요 라고 선언하는 반짝이와 스티커로 뒤덮인 화려한 작품이었다. 그녀 뒤에는 아영이가 서 있었다. 긴장했지만 진심으로 희망에 찬 모습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상담과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재건 중이었지만 착취 대신 상호 존중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아영이는 작게 포장된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71살 잘 어울리세요.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고 유나는 즉시 창가로 달려가 한강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뻐요. 할머니, 저녁 먹고 할머니 그림 봐도 돼요? 물론이지 얘야. 막 아일랜드 시골 풍경화 하나 새로 끝냈어.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아일랜드 여행은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다. 고대성을 탐험하고 에메랄드빛 들판을 하이킹하고 할머니가 태어난 마을에서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2주. 나는 심지어 그곳에 아직 살고 있는 먼 친척들도 만났다. 대가 없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따뜻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여행에서 사진으로 가득 찬 카메라와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내 수채화는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심지어 지역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다. 내 아일랜드 풍경화 3점이 팔렸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예술에 가치가 있다는, 70세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검증이었다. 내가 자원봉사하던 문해교육센터는 제2의 집과 같은 곳이 되었다. 성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은 깊이 보람 있는 일이었고 내 학생들은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가 되었다. 지난달 나는 60세의 관리인 마르코 씨가 반 전체에 그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보았다. 방에 마른 눈은 하나도 없었다. 내 사회적 교류 범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어졌다. 독서 클럽은 등산 모임으로, 등산 모임은 요리 교실로, 요리 교실은 내년 봄 토스카나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 클럽으로 이어졌다. 다른 사람의 위기에 끊임없이 대응하지 않을 때 진정한 관심사와 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발전은 아영이와의 관계였을 것이다. 약속대로 그녀는 상담을 계속했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점검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그녀는 내가 빌려줬던 돈을 갚기 시작했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는 상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요구하는 대신 묻는 법을, 내 경계를 시험하는 대신 존중하는 법을, 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어제 독서 클럽 모임은 어땠어요? 우리가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아영이가 물었다.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심오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녀는 요청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내 삶에 대해 묻고 있었다. 훌륭했어. 내가 준비한 연어 요리를 내놓으며 말했다. 다음 달에는 마야 안젤로를 읽을 거야. 마가렛이 제안했는데 그룹과 토론할 생각에 신나. 저 마야 안젤로 좋아해요. 아영이가 말했다. 다 읽으시면 책 빌릴 수 있을까요? 요즘 시를 많이 못 읽어서. 2년 전 아영이는 내 독서 클럽을 할 일 없는 외로운 늙은 여자들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내 추천을 가치 있게 여겨 내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유나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제잘거렸고 나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어떤 요청에 대해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대신 진정으로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저녁 식사는 원래 행사가 되었다. 단지 우리 셋, 서로의 동행을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의제 없이. 저녁 식사 후 나는 윤에게 내 최근 그림, 즉 기억과 사진으로 그린 모허 절벽 수채화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진정한 감상으로 동그래졌다. 할머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세요. 저도 크면 할머니처럼 그림 그리고 싶어요. 가르쳐줄까? 내가 제안했다. 여기 화실에 작은 이젤 하나 세워둘 수 있는데. 정말요? 우리 한강 그릴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릴 수 있지, 얘야. 아영이는 이 대화를 경이로운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나중에 유나가 퍼즐을 맞추는 동안 우리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 엄마가 유나랑 있는 걸 보면 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 여전히 놀라워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 제가 엄마를 무료 보모처럼 대할 때 유나는 여기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제가 분개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일주일 내내 엄마 방문하는 얘기만 해요. 사실이었다. 유나의 방문은 이제 편안하고 즐거웠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저 서로의 동행을 즐겼다. 관계를 독살하는 조종이나 분노의 저류는 없었다. 아이들은 진정성을 알아채 내가 말했다. 우리 관계가 의무와 착취에 기반했을 때 걔는 그걸 느꼈어. 이제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 기반하니까 그것도 느끼는 거지. 아영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윌리엄스 박사님 말씀이 제가 윤에게 건강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법을 배우고 있대요. 어쩌면 제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으로 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밤이 끝나고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아영이가 나를 따로 불렀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 씨랑 저 둘째 아기 갖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첫 본능은 공황의 섬광이었다. 더 많은 육아 요청, 내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요구.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잡고 아영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그녀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긴장해 보였다.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는 사람처럼.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물었다. 두렵지만 흥분돼요.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예요. 저희는 이미 정기적인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유나 때 빠졌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현명한 계획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저희는 바랐어요. 만약 엄마가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엄마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할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주 양육자가 아니라 아기를 예뻐해주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요.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이용당하는 대신 소중히 여겨지는 할머니, 편리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포함되는 할머니. 정말 좋지. 내가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돈도 존엄성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던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집에서 생일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외국을 여행하고 미술 전시회와 강의 약속을 하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선택된 활동으로 가득 찬 달력을 가진 누군가가 되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적인 것이었다. 나는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 희생과 사랑, 조장과 도움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할 자유를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화실로 걸어가 새 캔버스를 꺼냈다. 내일은 새 그림을 시작할 것이다.
내 인생의 이 새로운 장에서 느끼는 기쁨을 포착하는 과감하고 생생한 무언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변화를 축하하는 무언가.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오랜 습관 때문에 거의 무시할 뻔했다. 하지만 발신자 표시에 뜬 마가렛의 이름을 보고 미소와 함께 받았다. 박 여사님, 생일 저녁 식사는 어땠어요? 완벽했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 금요일 갤러리 오프닝 잊지 않으셨죠? 작가가 강한 여성들의 그림을 선보이는데 바로 당신 생각이 났어요. 정말 가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그림, 내 책, 내 편안한 가구,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내 삶에 둘러싸여 화실에 앉아 있었다. 로또 당첨금은 나에게 재정적 안정을 주었지만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용기가 다른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오늘 밤 비좁은 아파트에 앉아 보이지 않고 쓸모없다고 느끼며 이용당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믿는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다.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작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일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거나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당신 자신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을 요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무너졌던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이 한강변 아파트에 앉아있는 여자는 자기 자신만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일기를 펴고 썼다. 내 새로운 삶의 두 번째 해가 내일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고 번성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영웅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외로움과 자유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이다. 내 창밖으로 한강은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둡고 신비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치 내가 이전 삶의 잿더미에서 쌓아 올린 삶처럼 나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된 바로 그 모습에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혹시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당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랑이 당신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세상에 알려져야 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만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떠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